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대 금융지주 인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4대 금융지주 실적 너무 좋고 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전반은 어렵기 때문에 네. 인사를 어떤 식으로 또 꾸려갈지가 참 궁금한데요. 올해 인사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게 걱정인 거죠. 그렇죠. 좋아서. 경기는 안 실적과, 좋은데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네. 그걸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경기의 역반사로 계속 수익을 얻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어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은 또 다른 나라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되게 특이한 게 중에 하나가 관치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5대 금융주주, 농협까지 보면 그렇죠. 5대 금융주주인데 네. 정부의 입김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도 걱정, 이익이 적게 나도 걱정 뭐 이런 구조인데 올해의 인사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네. 관치와 내치의 경쟁이다. 가장 큰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치가 이어졌던 이 부분을 내치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부회장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부회장단을 왜 만들었냐 잘 보시면 관치를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부회장들이 뭡니까? 그 회장 후보단을 만들어서 관치의 입김을 조금씩 해서 독립화시키겠다는 게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가 자체는 큰 키워드를 하나 보고 네. 두 번째는 장기 집권의 종언. 우리가 뭐 일반 대기업들의 오너들은 있지만 사실은 4대 금융지주, 오너까지 포함해서는 네. 거의 오너 체제 비슷했거든요. 네. 그렇죠. 한 분 회장이 되면 기본 10년이었어요. 보통 3년이 마시고 세 분 연임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습화되었고 오죽했으면 박용진 의원이 법까지 제안을 했어요. 네. 장기 집권 하지 말라고. 네. 2년임만 하면 지금 사회이사도 6년 연임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 연임으로 끝내라. 관측은 오래가면 경쟁력 사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종언이 된 게 아니라 아까 처음 얘기했던 관치와 내치의 관점에서 이게 종언이 되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하게 하지만 네. 어쨌든 장기 집권이 당분간 종언되지 않을까. 그거 또 하나 키워드고. 네. 역시 금융권도 이제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게 외부 인사. 그러니까 세대 교체와 외부 인사는 이 대세는 금융권이건 비금융권이건 네. 대세를 네. 될 수 없다. 특히 금융권은 뭐 최근 이제 그 핀테크 산업이 들어오면서 외부인이 한 3년 전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네. 네. 최근에는 그런 기술은 이해가 돼요. 네이버에서 데리고 온다든지 카카오에 데리고 온다든지 그거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최근에는 또 다른 분야의 외부 인사도 또 하나 키워드가 됐습니다. 뭐 요 정도가 원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그러면 8개 은행계 지주사들이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이제 절반 정도가 리더십 교체가 됐는데 네. 통계를 보니까 예. 사퇴한 CEO, 그다음에 새롭게 내정된 CEO, 이 CEO들의 좀 인물 신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8분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 KB 그다음에 신한, 우리, 하나, 예. 농협, BNK 뭐 그리고 JB, GGB 이렇게 해서 8개인데 이번에 8개 중에서 4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반이 바뀐 건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근데 반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한 3-4분은 바뀐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의외의 인사였다. 의외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는데 바뀌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된 거죠. 우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신한. 그 신한이 조영병 그 회장이신데 이게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네. 11월 말까지만 해도 조영호 회장이 3년임을 할 거지 2년임을 하셨거든요. 거의 시장에서는 3년이면 시장에서는 3년임을 확실시했죠. 예, 예. 왜냐하면 인사의 가장 큰 기본은 성과 아닙니까? 예. 너무 좋았어요. 예.
물론 흠도 있었죠. 민사 사고 같은 흠도 있었지만 그거는 거의 이제 그 클로징이 됐고 네. 우리도 잘 알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이 카카오뱅크라든지 핀테크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다 공언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 3, 4년 전 4차 산업 막 떠들 때.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금 하고 있는 회장들이 그 파고를 잘 넘긴 거예요. 그렇죠. 뭐 빅데이터 사업이다, 바이데이터 사업이다 해가지고 예. 그 새로운 트렌드를 잘 적응했고 네. 또 그것이 굉장한 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4대 금융주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했으니까요. 예. 잠정적으로 보니까 한 16조 정도. 10조 됐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으니 예.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해서 경영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숫자가 깡패다. 숫자 정도죠. 숫자 깡패예요. 예, 예. 숫자 좋으면 다른 거는 다 묻히거든요. 그런데도 정 회장이 물러났어요. 네. 스스로. 임기 그래서 그 가장 큰 얘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NH농협 지주 회장이 바뀌었는데 네. 이거는 계속 말이 많았죠. 네. 그냥 관치입니다. 네. 그래서 낙하산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BNK 지주 회장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예상을 했었어요. 이분은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 남았는데 여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 정권과 연관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네. 손병환 전 회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고등학교 동창회 전 정권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니까 스스로 이제 물러나신 것 같고 네. 김지한 전 회장 김지한 전 회장이 그분이죠. 아, 그렇죠. 김지한 전 회장이 부산상고. 예. 부산상고 예. 출신에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문에 스스로 이제 고사를 하시 물러난 거고 그 손병환 전 회장 등이 남았는데 사실은 그 저기가 지금 관치 논란으로 가장 말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또 한 곳 있죠. 네, 어디? 지난 27일 날 이제 숏리스트 네. 최종 후보 4곳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그러니까. 예. 예. 이거 발표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관치. 네. 관치하는 금융인사라는 키워드를 두 번째로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뭐 어떤 기업에서 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가 NH농협이죠. 아까 그 네네. 손 회장님이 명관 이제 회장이 그만두시고 물러나고. 지금 NH농협에 이석준 회장이 들어섰는데 네.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 국무조정실장 네. 출신이고 예. 그리고 그 현 정부 아주 가깝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바뀌어서 이건 그냥 누가 봐도 현 정부가 바뀐 것에 대한 관치다라고 내렸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IBK 기업은행도 사실 바뀌었죠. 네. 기업은행도 예. 윤종원 전 행장이 예. 예. 물가고 네. 김성태 행장으로 새로 네, 맡았죠. 맞습니다. 이분도 낙하산 출신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 내부 출신이긴 하지만 네. 있었고 지금 가장 관치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네. 어제 이제 후보 4분, 그러니까 후보가 쭉 올라오다가 네. 4분으로 숏리스트라 그러죠. 최종 후보가 확정됐는데 네. 사실 작년까지 우리금융지주는 내부 출신이 들어서야 된다는 게 제기 전반의 인식이었고 왜냐하면 우리금융이 민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민영화됐다는 이야기는 독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관치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숏리스트에 올라온 분 중에 가장 유력한 분이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신데 이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가 가깝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업계 내에서는 숏리스트로 4분이 올라왔지만 네. 거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확실되지 않냐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의 종호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한 2번 정도 하고 미국 대통령도 2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2번 정도 하고 그래야 조직이 또 혁신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그 관치로 끌어내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부 조직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반발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낙하산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느 내부 조직원이 회장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관치는 사실은 우리 금융업계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부터 시작해서 네. 어쩔 수 없은 일이었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금융계가 금융산업이라는 게 원래 규제산업이잖아요. 지금 금융을 잘못 핸들링하면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네. 잘못된 일이 많은데 그래서 관치를 못 넣고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게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 정부도 그렇고 관료에 있는 분들은 이 어쨌든 뭐 정부도 돈을 좌지우지해야 네. 재정을 좌지우지해야 여러 가지를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할 때 편할 것 같아서 네. 특히 지금은 금융권들이 이자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같이 그것 때문에 관치를 놓지를 못하는데 뭐 그건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아시듯이 그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경제 현황, 그 경제 트렌드가 핀테크란 말도 이제 옛날 말이 됐어요. 그렇죠. 네. 뭐 코인 시장부터 블록체인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금융권이 정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웹 3.0이라는 이런 시대에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대답해야 될 것이고 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 소비 트렌드를 금융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관치가 굉장히 지는 좀 방해물이 되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키워드를 좀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세대 교체, 외부 인사 영입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금융권 인사들을 재밌게 보면서 네.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일기 시작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빅데이터 뭐 이런 빅테크를 하면서 빅데이터 수장들을 다 외부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 같은 경우는 김철기 본부장이 네. 그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스카우트해서 앉았고 그리고 네이버나 뭐 기타 IT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임원들이 그쪽으로 해서 저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 부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재밌게 보는 게 금융권의 인사 조직은 사실은 여러 그 기업 경제 업종들이 있지만 기업들이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돈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로얄티도 굉장히 따지고 그래서 공채 출신, 내부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부행장 이하까지만 했지 부행장 그 이상은 사실은 거의 불가불하게 외부 출신 안 받는다. 우리 진한은 진한 출신을 받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외부 출신이 그 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적이네요. 네,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죠. 대표적으로 좀 KB금융을 보면 네. 요번에 그 CFO인 그 이성희 전 전무를 요번에 그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거든요. 네, 네. 이분이 그 JP모건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예. JP모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맞습니다. 봐요. 예. 저 자리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반 기업, 대기업들의 인사를 늘 분석하면서 외부 영입의 추세가 한 5년 전부터 저는 봤거든요. 2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CEO들이나 임원들에서 20%를 넘어서기 시작한 데가 5년쯤 됐는데 금융권 언제쯤 될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금융권에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의 조직 가지고는 이 바뀌는 트렌드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를 했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냐면 금융사고가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금융사고 터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내부 조직으로는 견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묻어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금융사고 때문에라도 외부 인사에 매기 효과를 네. 드리는 거죠. 해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 중에 금융권 트렌드는 저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네, 외부 인사 영입. 외부 인사 영입.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한에서 KB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교체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예. 그게 지금 올해 제가 읽었던 가장 또 재밌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말씀 들어보면은 금융권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부회장직이 신설됐다.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원래 금융 쪽에 부회장이 잘 두질 않았죠. 네. 그냥 뭐 회장, 행장. 네. 금융계 쪽은 대표이사라 부르면 실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행장이라고 부르더라고. 빤나시니 만나니까 네. 행장으로 불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이분들이 행장, 부행장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일반 기업에서 두듯이 부회장 자리를 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회장 자리를 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 키워드는 우리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은행의 관치에 대한 내부의 일종의 반작용. 왜 관치를 두느냐? 애들 못 믿겠어, 정부에서. 애들 마음대로 하고 못 믿겠어. 예. 그러다 보니까 부회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회장 후보군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정부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이렇게 지금 후계자들 키우고 있고 후계자들 준비하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어. 우리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고 하고 있으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키워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관치와 내치의 싸움이다. 예.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융지심도 지금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오면 외부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그러니까 우리 금융은 아닌데 지금 보면 KB금융의 지금 부회장 3분 있죠. 하나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도 아마 하고 나면 그걸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금융은 지금 사장만 2분 계시는데. 그렇죠. 손대성 회장 지금 오늘 나셨으니까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금융주들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후보군들을 만들어서 관치를 대비하는 게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 네. 신한은 이번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그 KB금융, 신한금융, 뭐 우리들금융 이런 곳들이 어떤 조직 개편을 다 10년 전부터 했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매트릭스 체제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처럼 금융 주주가 됐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은행, 뭐 카드 별게 있다가 2000년대부터 금융 주주화가 되면서 지주회사가 은행이든 보험이든 카드든 자산운용사든 다 거느리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묻는 거죠. 얘들 왜 지주 만들었어? 이유는 우리 시너지 내려고 그래 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시너지 어떻게 낼 건데 이게 매트릭스 체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에서 한 20년 전쯤에 뭐 미국의 여러 그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그건 JP모건은 2000년부터고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 2002년도부터인데 매트릭스 체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주회사들이 했는데 네. 최근에 올해 갑자기 조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KB하고 신한이 조금 다른데 신한은 매트릭스 체제를 해체했습니다. 왜 해체했느냐? 이제 조사를 해보니 매트릭스 체제가 시너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금융사고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금융사고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너희들이 할 거 너희들이 하고 각자 책임지자. 각자 책임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신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그 퇴직연금 팀, 예를 들어서 뭐 GMS 고유자산 운영팀, 그다음에 자산관리 웰스 매니지먼트 팀 부분을 도입했던 매트 체제를 다 해체해버리고 다 따로 독립적으로 가버렸어요. KB는 아직도 요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금융주주와 그렇지 않은 금융주주가 요거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또 올해의 인사 이후의 조직 개편 중에 또 하나 큰 키워드다. 과연 매트릭스 체제를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고 하나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관심 포인트를 좀 가고 있습니다. 네. KB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뭐 네. AM 부분, 기획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들고요. 네. 변화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들도 일반 기업들의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처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금융사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오고 16조라는 영업이익을 내는 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대마진에서 남겨놓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이고 네, 네. IB 투자 업무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고 이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인사도 영입하고 이런 게 그동안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다고 저는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 조직 매트릭스지만 이걸 바꾸면서 전체적인 조직의 변화 이런 것도 후속으로 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점은 좀 없습니까? 전체적인 인사 특징. 지금 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금융권에 요구하는 게 언제까지 이자 마진 가지고 먹고 살 거냐. 네. 예. 언제까지 그 안정적인 그리고 일종의 지대 경제거든요. 지대 경제. 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지대 고난으로 줘버린 거잖아요. 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죠. 다 줘버린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관치가 작용할 수 있고 예. 지대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금융은 지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 선진에서는 이게 지대 사업이 아니라 테크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대 사업에서 테크 사업으로 가는 게 사실 조직 요번 지금 현재 우리 금융권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하고 있는 지대 비즈니스 산업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 점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할 거예요.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그 금융권에서는 그쪽으로 그러면 딴 쪽으로 돈을 벌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벌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 지대 산업이 아니면 첫 번째 테크 사업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 카카오뱅크라든지 기존 뭐 이런 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스피드를. 그리고 다른 하나가 해외거든요. 네. 특히 아이비 같은 경우. 예, 해외거든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지금 계속 해외 매출 어떻게 할 거냐, 회사 이 정도 구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것도 좀 못해요. 그래서 돈은 벌어. 굉장히 아이러니죠. 예. 근데 조직 혁신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테크 경험센터를 만들겠다, 뭐 만들었다는데 계속 말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바뀌느냐? 제가 볼 때는 이쪽 수익이 적게 나는 순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딱 재봐야 되는 거죠. 전통적인 지대 사업의 수익이 수익이 딱 끊겨야지. 끊겨봐야 이게 네. 혁신이 나는 거예요. 다급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도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권에서 명예퇴직을 많이 한다.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는구나. 돈 있을 때 예, 인적 구조 조정하고. 그렇죠. 예.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금융은 있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죠. 금융은 명예퇴직한다 뉴스를 접했을 때 지금 원래 수익이 엄청 남았구나. 돈 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업종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금융권이 명예퇴직을 원래 했다? 네. 그럼 내년에는 수익이 적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네. 신선한 접근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나라 금융권이 항상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수익은 나는데 이렇게 왜 저평가돼?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주식시장에서 보면 너무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이제 관치금융이고 포텐셜이 없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임정용 만약에 이분이 또 회장 되신다면 네. 또 한 번 평가를 하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까? 그런 게 걱정인 거죠. 관치금융이 과연 지금 안고 있는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서 아마 금융권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관치금융으로 계속 낙하산에 내려가고 하면 내부적인 혁신은 저는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 임종용 후보께서도 뭐 할 수는 있죠. 그래. 네. 할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의 CEO 후보를 이제 네. 추천한 부분에서 외환은행 출신이 첫 행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당연한 결과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하면서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되고 합쳤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 전에 어느 쪽이 더 사실 우위에 있었나를 보면 사실 실력 면에서 외환은행이 뭐 업계에서는 다 인정하는 거지만 외환은행이 훨씬 우수한 인력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IMF 때 론스타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매각이 돼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 전에 그 인력 구성이나 인력의 능력들은 외환은행이 우수했다는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쳐질 때도 저게 케미를 어떻게 섞을까, 저 시너지를 어떻게 섞을까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게 가장 관심사항이었어요. 내부에서 화학적 결합이 좀 중요했죠. 저게 가능할까? 하는 점령군이 그 점령항고 사람보다 못했다면 이거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처럼 외환은행 출신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화학적 결합이 완성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방증이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외환은행도 그렇고 지금 외환은행 통합해서 그렇고 다른 은행들도 사실은 그동안은 인수합병을 거쳐서 이제 덩실을 키운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합병 전 세대들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네. 이제 텀이 뭐 정확하게 은행별로 다르겠지만은 그 이게 통합은행의 기수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인사 키워드가 좀 바뀌고 혁신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융권의 인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상고 출신 분들, 전통적인 그 상고 출신 분들.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58년 개띠라 그러는데, 네네. 예, 58년 개띠 분들이 경기고등학교 마지막 시험 쳐서 가는데 58년 개띠 이전생 그러니까 1세대예요. 1세대. 그 이분들은 공부 아주 잘해서 집에 여유가 있고 하면 경기고를 갔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돈 없어서 그럼 상고를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실 은행장을 다 하셨어요. 네. 그 1세대 이제 금융권을 있으신 분들이고 내가 랑참 이런 분 다 그런 분들이죠. 네. 그 2세대가 이제 전통 상대를 나와서 돌았던 분들이 지금 2세대 경영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을 그럼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지금 2세대로 거예요? 저는 아. 봐요. 네. 지금 회장, 행장급들은 저는 2세대로 봐요. 네. 이제 그 시대로 완전 물을 나고. 지금은 이제 올 내년 들어서 3세대를 저는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섞여야 된다. 그렇죠. 2세대까지는 순혈주의를 강화했어요. 아. 외부 인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우리 입행 출신의 공채 출신에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 대기업들은 그게 깨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10년 넘었어요. 그렇죠. 일찌감치 했죠. 일찌감치 깨졌죠. 예. 이제 금융권에 그 바람이 불 것이다. 예, 외부 인사에 대한 저는 또 그게 돼야 된다 보고 그래야 이 인사 조직이 바뀌어야 지금 금융권에서 계속 딜레마처럼 풀지 못하던 이 지대 마진을 언제까지 이걸로 수익을 누려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2세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했는데 금융업을 활성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구호가 나온 지가 사실 뭐 10년 10년 다 넘었어요. 됐죠. 예. 네, 근데 2000년 온 넘어서부터 물론 시작했는데 은행 계신 분들은 금융사 계신 분들은 섭섭해하겠지만 이거 하자고 했는 지가 언젠데 지금도 뚜렷하게 이걸 하지 못하고 해외 투자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려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업의 그 전문적인 인력들 그렇죠. 뭐 기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해외 투자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미하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매일 주식 정보를 보면서 외국 자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기관 투자 자금 얼마 이거만 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정도 경제 규모면 우리 금융권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 해외 금융기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자본시장에서 못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예. 이건 금융권들이 실기를 하고 있다는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향후 금융권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어렵다. 예. 그 이 다음 제너레이션은 그를 준비한 경영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오늘 또 숙제도 알려주셨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기업의 인사 동향을 알아보는 CEO 인사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송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